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PSAT 언어논리 영역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PSAT 영역 중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과목으로 지금 현재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안 판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풀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안 판단 영역에서 확실한 득점력의 보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바람에 점수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언어논리 영역이 돼서 언어논리에서의 고득점이 되지 않는 이상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언어논리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글에 대한 단순한 이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전적인 출제 의도나 출제자의 그런 성향 자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평가 항목에서는 그렇다 해도 전적인 이해 영역이라든지 표현 영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언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분석 능력 또는 분석에 대한 비판 능력, 논리적인 사고 능력들을 측정하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된 것은 바로 추론과 비판 영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자,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서 자, 서원 들어가는 말 그 뒤에 이제 PSAT 언어의 영역에 대한 정의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영역의 성격상 사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독성 능력과 또는 비판적 사고 훈련이 돼 있는가가 여기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훈련이 좀 적을 경우에 단순히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력을 위한 외적 항목에 대한 기준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평가물을 보시면, 자, 이해와 표현 능력에서 이제 많이 잡히고 있는 사항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새 나오는 그런 추세는 추론 능력과 비판 능력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제가 이제 최근 2개년에 대한 이원 분석표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먼저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최근 경향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2011년은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2012년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로 영역은 가로에서 되어 있는 게 이해, 표현, 추론, 비판에 의해서 유형입니다. 유형. 그 다음에 세로 파트에서 구분되어 있는 변수들은 이제 내용 영역입니다. 자, 먼저 작년 구분 보시면 논리학 수학이 내용적인 면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반면에 올해에도 역시 10문항이 출제가 돼서 논리학과 수학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논리학 영역에서는 추론과 비판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론과 비판 영역에서 논리학 수학 영역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난이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영역 구분에서 인문사상 또는 과학기술, 사회문화, 예술, 한국사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사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사가 7문항에서 10문항 정도나 출제가 돼서 한국사 부분이 약할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한국사 시험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사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일단 출제 영역엔 들어와 있지만은 그 한국사 지문 가지고 변별을 잡긴 지금 어렵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지금 시험을 보셔서 한국사 능력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죠. 그렇죠. 과거에 한국사 영역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가졌던 분들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논리학 수학과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과 의학 분야입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는 11문항에서 14문항으로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내용학적으로 볼 때요. 인문학이 한 8, 6문항, 사회문화가 6,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과학기술 분야와 논리학 분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완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일단 고득점의 그런 길은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추론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풀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 논리학과 과학기술의 분야를 어떻게 하면 정형할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논리학 수학 같은 경우는 기능적 훈련과 원리 원칙에 대한 적용 분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에서 충실하시고 여기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영역 구분도 없고요. 지금 논문이나 아니면 고전 지문뿐 아니라 현대에서 나오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번 언어논리 문제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 약하다 생각하신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서적이라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대한 탐독이 좀 필요합니다. 뭐 자연과학 입문이라는 책도 있고 입문서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한 잡지를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신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읽어 나가시는 것이,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EBS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는 그런 방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학 분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합니다. 즉 요새는 의학 관련돼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당뇨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인슐린 분배 과정이라든지 뭐 전부 굉장히 생생하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비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면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관건이겠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 번째 방식은 일반적으로 친숙해지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 관련된 문항들이 이렇게 매년 10문항 이상이 출제됐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모아도 거의 200문항, 한 500문항 가깝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점, 지문에 대한 개념 이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점입니다. 보통 지문 이해 자체에서 인문이나 인문사상, 그런 사회문화의 예술은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역시 이해와 표현 분야에서는 현재 세부적인 정보 파악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 나와 있고요. 표현 영역도 세문화, 한문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사실은 글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확인하겠다는 그런 관점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반론의 형태라든지 논증력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표현 영역입니다. 반면에 이제 추론 부분에서 14문항, 17문항 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비판은 동일합니다. 7문항 정도씩 동일하게 골고루 나오고 있죠. 뭐 반박 비판하라든지 논증에 대한 강화 약한 문항, 해결 방안에 대한 설정, 평가 문제나 의사결정은 거의 한 문항, 두 문항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추론 영역에서는요, 역시 연역 추리에 대한 관점, 상당히 많이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귀납 추론도 매년 2문항에서 3문항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12년도에서는 귀납차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파악형이라든지 논리게임은 굉장히 약화됐죠. 사안 판단에 오히려 집중이 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언론에서 논리게임은 원리 원칙에 의거한 그런 논리게임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정보라든지 황당무계한 소재 이런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소재는 이제 사안 판단을 많이 넘어갔죠. 사안 판단에서도 그 올해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 중심의 문제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받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안판단 선정위원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그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 합숙을 하면서 문제 선별 과정에서 이번에 그 논리적 사고 측정에 대한 관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논리게임이 굉장히 강조가 된 것 같다고 그분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에서는 논리게임 영역이 조금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유의 그런 상황 영역. 지금은 이제 상황 영역의 법학도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죠. 게임 중심으로 나와서 좀 조정이 될 거라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언어 분야도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가 쉬우니까 상황이 어렵고, 언어가 어려우면 상황이 상대로 쉽고, 좀 이런 전체적인 변별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언어는요, 이해와 표현 영역에서 너무나 쉬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구성이 돼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실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뭐 하나의 그런 단점이 들어올 수 있지만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구성이 돼서 일반적으로
보통 언어 논리의 40문항에서 35문항 정도 풀면 많이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 다 풀었답니다. 40문항 정도.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극복 불가능한 그런 논리학 문제라든지 논리게임 문항에서 몇 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은 이해와 표현에서 난이도가 많이 줄었다. 대신 추론이라든지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논증적 사고, 추론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겁니다.